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번 주는 다시 또 칼바람을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건강은 이 환절기 시간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보면 그동안 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아웃퍼폼했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11월 후반부로 가고 있는 중에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간 일정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 앞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19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이번 주는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나서 주요 소비 기업, 소비재와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보시면 홈디포, 그리고 수요일에 타겟이나 TJX 또는 로스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20일에는 장 시작 전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소가 됐죠. 미국 역사상으로 보면 최장인 43일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길었던 거는 이전에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약 35일, 그때가 이제 트럼프 제1기였잖아요. 35일이었고 이제 그것보다 더 긴 43일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특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고용이나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올 건데, 일단 지난주에서 백악관에서 나온 내용은 일단 자료 집계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언제가 발표될지는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특히 20일에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고용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9월 고용보고서가 20일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미국 정부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특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단의, 특히 서비스업 단의 산업 동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보면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이 서비스 PMI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제가 앞서 오늘 보고서 제목을 보면 미운오리다라고 했는데, 이 미운오리가 뭐냐?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연중 계속해서 주요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AI와 관련한 내용도 역시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지난 9월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불장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모건 스탠레이에서 나왔던 AI 주도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관련한 그래프와 어떤 부분에서 이 슈퍼사이클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 원화 약세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달러 원화율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좀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좀 더 면면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물류와 실적 관련해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 헬스케어가 미운오리에서 이제 백조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흐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준비한 그림 중에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검정색 선이 뭐냐면 S&P 500의 헬스케어 섹터와 그리고 S&P 500 지수를 비교한 상대 주가 지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그 낙폭이 커지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제약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죠. 뭐냐? 약가 내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약가 인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 아니면 뭐 하겠다? 관세 때리겠다. 뭐 관세 불확실성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게 현재 최근 2, 3년 동안의 글로벌 제약 또는 헬스케어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비만 치료제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일라일리라든지 또는 노브노디스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모습이죠. 주가 퍼포먼스 상에서 보면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노브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보면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약세의 폭도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앞서 보셨던 뭐 정부의 약가 인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최근 들어서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 이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 상대 주가 지수가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바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이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의 신뢰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지받은 이후에 반등 폭이 일단 연중 저점 대비로 한 17%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11월 들어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S&P 500보다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는 약간 AI 중심으로 해서 테크주들의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머니무브 현상이 IT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던 기조가 강했던 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쪽에 앞서 말씀드린 이 비만 치료제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저변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주가가 잘 나가다 보니 국내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한 이슈예요. 일단 모건스탠레이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찌됐건 지금 현재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과거 슈퍼사이클과 좀 비교를 해본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흐름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비 봤을 때 이 수요를 어떻게 보면 진작시키는 요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서버 이런 수요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AI 기반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 폭발적인 수요를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공급자 우위의 시장,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수요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도 D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올랐죠.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해서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단 4분기 D램 계약 가격이 보통 70%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DDR5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0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 AI 고성능 칩에 들어가는 HBM을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약간 생산 단가라든지 마진이 좀 낮은 메모리에 대한 생산 비중을 낮추고 HBM에 대한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과 또는 매출 외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HBM 공급 증가, 생산 증가가 약간 다른 메모리 생산을 제약시키는 이런 공급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덩달아서 다른 메모리까지 가격 상승이 지금에 와서는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이 사이클이 좀 더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이 정점 공포, 즉 픽피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기우다, 섣부르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국내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영업이익의 개선이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속도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상당히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전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가 지금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게 뭐냐면 미국 이제 산타클라라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클라라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지어진 지가 벌써 이제 몇 년째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만한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수년째 지금 공실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총 발전량의
추이거든요. 이게 2024년까지 기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특히 2000년 이후에 거의 5배 가까이, 5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게 바로 이 전력과 관련한 인프라이잖아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망이 전부 다 이제 노후화됐고 송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는 각종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연이 되는데 아주 빨리 전력이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전력이 공급되는 데까지 아주 빠른 지역은 최소 3년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캘리포니아와 같은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최대 7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와 관련한 전방의 메모리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특히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 섹터 중에 또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AI 전력기기와 인프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요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추정해 보건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7테라와트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202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393테라와트니까 불과 이 5년 사이에 얼마만큼의 많은 전력 소비가 필요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AI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키죠. 네, 그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얘기해 보면 원화 약세가 최근에 상당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0원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 근데 1,470원을 넘어가는 이 시점들이 과거에 흔히 있었냐? 흔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장기 시계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라든지 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라든지 이런 상당히 굵직굵직한 크레딧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만 달성했던 구간이 바로 이 달러 환율 1,470원 구간인데, 지난주에 장중에 벌써 2번이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마지못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날 금요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470원을 훌쩍 넘어서 75원까지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 기재부에서 개입을 했죠. 이 환율 방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고 이걸 사용하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쭉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고점 대비 20원 넘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최종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팩트 시트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주말 사이에는 1,450원을 하회하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죠. 근데 이제 촉발시켰던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 들어서 특히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상당히 가팔랐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일단 주식시장에서 보면 지난 14일 장중까지 포함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9조 원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보였던 9월과 10월 이 흐름과는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진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 시장에서 보면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보면 약 1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10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가 2.4조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난주에 11월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10년 국고채 금리가 3%를 훌쩍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 또 한 가지 촉발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이찬용 한국은행 총재의 외신 인터뷰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주식 투자예요.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가 꽤 길게 있었죠. 꽤 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10월 한 달 동안에 약 68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 13일까지 보면 11월에도 벌써 30억 달러.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도라고 하면
11월 달에 다시금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월 이후 들어서 상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강해졌다고 하는 거고, 미국 주식은 뭘로 하죠? 달러로 하죠.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원화 약세의 기조가 좀 더 강해지는 이런 기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현재 39개월 연속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 역전폭 자체가 축소되는 이제 경향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수준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일단 이 기준금리 차는 계속해서 역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돈은 돈 이자를 더 많이 줘, 즉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통화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통화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이제 예산 전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도 상당한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폭이 꽤 커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꿀 거냐?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빚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통화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달러 원 환율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달러 원 환율의 하방 압력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금 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좀 다시금 되돌림이 나타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미국 연말 소비의 최대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를 만약에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뭐 도매점이든 소매점이든 이런 업체들이 물건을 더 많이 수입을 해 오겠죠.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요 근래 들어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물동량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톤수예요. 컨테이너 톤수인데 뭐 일단 이때 올해 중반 정도에, 즉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그 시점에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이게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되고 나서 쭉 물량을 늘렸죠. 물량을 늘리다가 지금 들어서는 다시금 최저 수준까지, 연중 최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서부 항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서부가 이제 캘리포니아, 즉 LA가 있고, 그 LA 내에 롱비치 항이 있어요. 롱비치 항구와 LA 항구,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미국 내륙 쪽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운송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미국 서부 항만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유입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에는 이렇게 크게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 컨테이너 수입량이 만약에 200만 TEU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류 경기가 이제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물류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과는 좀 달리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데이터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뭐 일단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 1위 기업에 갖고 있는 이 마켓 파워가 엄청나죠. 그래서 일단 19일 장 마감 이후에 회계연도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회사에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 53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를 예상을 좀 하고 있죠. 일부 하우스에서는 600억 달러도 이제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그 수치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로 좀 보고 있고, 이게 현재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수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양적, 질적 성장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이번 실적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업체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인데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글로벌 웹상에서 월마트의 웹 트래픽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온라인 매출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거 밑에 있는 그래프가 웹 트래픽이거든요. 그러니까 웹에서 뭐 아이쇼핑이든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웹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웹 트래픽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가격 비교를 훨씬 더 많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온라인 매출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월마트가 좀 3% 넘게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CEO가 또 교체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당시에 어떤 내용들을 내놓은지 같이 한번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 주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승리하는 투자, 또 이기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